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고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주력 전차 얘기인가 보네요. 네, 이제 새해 들어서요, 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각종 무기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브래들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진짜로 이 서방제 전차가 드디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게 됐어요. 바로 그 첫 번째 타자가 영국의 주력 전차 챌린저 2입니다. 이로써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제 전차만이 아닌 서방제 전차의 성능을 평가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영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기로 한 챌린저 2 전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챌린저 2. 네. 챌린저 1도 있나요? 네네. 이제 챌린저 1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뤄드릴 예정인데, 일단은 영국의 챌린저 1 전차는요, 세계 최초로 실용 복합 장갑을 채용한 혁신적인 전차입니다. 또한 야지 기동성과 명중률을 상승시키는 유기압 현수 장치 역시 굉장히 일찍 채용했습니다. 이 챌린저 2는요, 사실상 챌린저 1 전차의 완벽한 리모델링 모델입니다. 이는 개발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기동체계 부분을요, 새로 개발하지 않고 챌린저 1 전차의 차체를 일부 개량한 상태에서 신형 포탑을 올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 신형 차체를 개발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3세대 전차를 기동 부분까지 완전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7억에서 10억 달러에 이르는 비용과 한 7, 8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챌린저 1 전차부터 유기압 현수 장치가 도입돼 있어가지고 이동 간 사격 능력의 강화를 위해 차체를 따로 개발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탑만은 완전한 신형이 장착될 필요가 있었죠. 사실 1983년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챌린저 1 전차는요, 영국 육군이 진정 원하는 전차라기보다는 이란 혁명으로 이란으로 셔2 전차 수출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파산 위기에 빠진 영국의 방위산업을 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고려였습니다. 참고로 셔2가 있으면 셔1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셔1은 영국의 이전 모델 치프틴 전차의 이란 수출형이에요. 좀 복잡한데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오케이. 일단은 이제 1970년대에 영국이 썼던 주력 전차는 치프틴이라는 전차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제 셔 전차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셔 전차도 1과 2가 있어요. 그 중에 셔 1 전차는 기본 베이스가 방금 말씀드렸던 치프틴 전차였어요. 그리고 이 셔 1 전차를 조금 더 손본 것이 챌린저 1 전차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챌린저 1의 기본적인 차체 구조나 시스템의 형상면은요, 이 치프틴 발전형에 가까웠습니다. 다만 이 챌린저 1에서는요, 신형 초범 복합 장갑하고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1200마력 콘다 엔진을 장착함으로써 나름대로 3세대 전차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든 이게 급조된 전차란 말이지, 챌린저 1이.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이게 챌린저 1에 아주 전설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나토의 사격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CAT-87인데 여기에 참가해서 챌린저 1이 참가한 23개 팀 중에서 꼴찌를 기록합니다. 이건 영국 육군한테 정말 크나큰 좌절감을 주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특히나 그동안 영국팀은요, 2세대 전차인 치프틴으로 참가해서 나름대로 괜찮은 등수를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좀 그래도 상위권에서 놀았다고. 근데 챌린저 1을 가지고 나와서 꼴찌를 했어요. 더욱이 이 챌린저 1을 갖고 참가한 팀 자체가 여기 이 챌린저 데뷔전을 위해서 합숙을 오랫동안 한 이 정예 최정예 팀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꼴찌를 했단 말이죠. 결국에는 챌린저 1의 참패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가 결성됐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냉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챌린저의 문제점이 이제 공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자체 조사는 했다는 얘기죠. 근데 조사 결과 밝혀진 원인이 뭐였냐? 사격 통제 장치의 안정화 문제였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 외부 영상을 사격 통제 장치로 전달하는 경로에 설치된 반사경이 있어요. 이게 거울이야,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이 거울이 전차의 기동에 의해서 흔들렸고 차체가 흔들리는 만큼 거울도 함께 흔들렸어요. 그래서 사수한테 고정된 영상을 전달하는 안정화 장치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요, 이 문제는
우리가 K1 전차 개발할 당시에 겪었던 유사한 문제였어요. 아무튼 영국은요, 나토 내의 핵심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3세대 전차용 사격 통제 장치를 개발했던 미국과 독일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하지만 이 개량된 사격 통제 장치의 수준은요, 여전히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련의 위협이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영국 육군은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챌린저 2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련의 T-80 시리즈의 등장과 함께 기존 치프틴 전차의 퇴역 시기가 가까워 오니까 영국 육군은 신형 차기 전차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챌린저 1 전차를 개발했던 영국의 비커스사가요, 1986년 11월부터 독자적인 자금과 기술로 챌린저 2로 호칭되는 신형 전차 개발 계획을 착수하게 되죠. 하지만 영국 육군은요, 과거 챌린저 1과 같이 정치 및 경제적인 이유로 주력 전차를 선택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우위 보장, 우수한 품질의 확보, 그리고 적절한 도입 가격을 위해서 국내 업체만의 단독 입찰이 아닌 국제 경쟁 입찰을 통해 차기 전차를 선정할 것임을 발표했죠. 그리고 경쟁 후보로는요, 챌린저 2와 열화 우라늄 장갑을 장착한 미국의 M1A1이 결정됩니다. M1A1 에이브람스가. 당시 이제 레오파드도 들어왔고 르클레르도 들어왔는데, 사실 레오파드 2는 장갑 방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짜를 놨어요. 근데 사실 정서상 불가했겠지. 2차 대전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정서상 안 돼. 독일제를 써, 이건 안 돼. 그 다음에 프랑스 르클레르는 개발 단계에 있어서 역시 사업에 참가가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경쟁 후보가 된 M1A1 에이브람스도 사실은 들러리에 해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 아까 챌린저1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영국의 전차 산업 이 기반을 고사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거거든. 그렇지만요, 이 M1 에이브람스는 챌린저2 개발에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제조사인 비커스사는요, 영국 육군의 복잡한 요구, 즉 새로운 사격 통제 장치와 2세대 초범 복합 장갑을 장착한 신형 포탑, 그리고 새로운 가공 기법으로 수명이 증가된 120mm 강선포, 또한 새로운 고압력 장약, 그리고 관통력이 증대된 열화 우라늄탄을 요구된 시간 내에 완벽히 적용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요, 챌린저2의 개발 및 양산 계획은 굉장히 원활히 진행됩니다. 이후껏 1990년 8월 초 요구받은 9대의 차량 중 7대가 완성되고요, 최종적인 2대도 장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895 차량, 마지막에 이 895 차량은요, 신규 차량이 아닌 기존 챌린저 1을 챌린저 2급으로 개량한 156가지 개량 모듈의 조합체였어요. 사실 이 무렵 냉전의 종식으로요, 영국 육군이 축소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챌린저 1도 챌린저 2로 개량할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이제 물거품이 됐죠. 아무튼 이 비커스는 1990년 9월 말 계획대로 챌린저 2 전차의 시범 단계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1991년 6월이 되면서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챌린저 2를 채택함과 동시에 127대의 전차와 13대의 조종수 훈련용 전차를 구매하기 위한 1차 발주가 완료되죠. 이렇게 해서 챌린저 2가 탄생됐습니다. 챌린저 2의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이제 먼저 이 포탑과 공격력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챌린저 2는요, 신형 포탑이 챌린저 2의 대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핵심적인 주포는요, 기존 치프틴 계열과 챌린저 1에 탑재되었던 L11A5 모델을 이제 모던 테크놀로지라는 사업 명칭하에 개량했어요. 그래서 신형 55 구형장 L30A1 참 모델을 이제 채택하게 되죠. 이게 이제 전차 강선포 정전포인데, 이게 왜 참이냐? 이게 챌린저 아머먼트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L30A1 강선포는요, 문제가 사실 많았습니다. 일단 105mm 이후 서방 세계 전차의 트렌드가 뭐였냐면 120mm 활강포예요. 이제 대표적인 게 라인 메탈의 120mm 활강포였죠. 그런데 영국은 이 활강포를 선택하지 않고 강선포를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활강포와 강선포의 차이는 아시죠? 강선포는 안에 뭐예요? 강선이 파여 있는 거. 활강포는 강선이 안 파여 있는 거죠. 근데 이 챌린저 2의 포는 이 강선포기 때문에요, 내구성을 포함한 강선포의 단점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활강포보다 제조 과정이 복잡하죠. 안에 강선을 파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강선과 포탄은 서로 기계적으로 맞물려야 되거든요. 이 강선을 꽉 맞물려야지 돌아가면서 나가니까. 그러니까 포의 수명이 짧아져요. 더욱이
이 철갑탄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느다란 형태로 진화하잖아요. 안에 이게 철갑탄 심이 가느다란 화살 형태, 다트 형태로 진화하잖아요. 근데 이런 그 가느다란 형태의 이 다트형 포탄은 강선으로 회전해서 안정시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결론을 얻어요. 즉 활강포보다 오히려 관통력이 낮아졌습니다. 독이 나토 국가의 120mm 활강포와는 호환도 안 돼요. 그렇다면 영국은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영국이 챌린저2에 기존의 강선포를 채용한 이유는요, 역시 영국의 전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영국 육군은요, 발전하는 소련의 장갑 방어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토의 화력 체계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이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라인메탈의 120mm 활강포 시스템, 이때는 이제 44구경장이 대세였는데, 이 라인메탈의 44구경장 120mm 활강포 시스템이 소련의 T-80 전차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관통력을 제공하고 있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영국이 챌린저2를 개발하던 시기만 해도요, 나토는 차기 전차파로 140mm 활강포를 채택해서 이에 실용을 위해 노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관점에서 성능도 떨어지고 단기 사용이 예측되는 44구경장 120mm 활강포 대신 나름대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존 강선포 체계를 챌린저2에 적용할 것을 영국 육군이 결정한 거였죠. 여기서 나름대의 효과란 게 뭐냐? 바로 영국의 강선포만이 쓰고 있는 HSH를 이용한 T-80급 전차 공격 능력을 의미합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등장한 러시아 전차들은요, 반응 장갑과 강철을 주 재료로 사용하는 복합 장갑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나토의 대전차 미사일과 첨단 사격 통제 장치를 이용한 장거리 공격 능력을 무위로 돌려버렸다고 서방 국가들은 지레 겁을 먹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서요, 미국과 독일은 각각 열화 우라늄과 텅스텐을 사용한 APF-SDS탄의 개발과 발전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배치된다 해도 1000m 안에서나 T-80 시리즈의 파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뭘 뜻하냐면은, 이 당시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하고 이제 나토하고 맞붙는데, 전쟁이 만약 3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벌어진다면 몇만 대 규모의 매시브한 동구권의 전차들이 서방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서방 나토 국가가 갖고 있던 전차의 숫자는 채 1만 대가 안 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격 헬기도 나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때. 아무튼 이렇게 수적으로 불리하니까 나토의 서방의 전차들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였냐면 장거리 사격 능력이었어요. 근데 소련제 전차 T-80 전차가 이게 복합 장갑 쓰고 반응 장갑 쓰기 때문에 이게 1km 안에서나 격파가 가능하다. 이거는 나토한테는 굉장히 큰 위협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고민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은 영국의 HSH탄이었어요. HESE탄, 이 뭔가요, 이게? 이 HSH 유탄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굳이 하자면 점착 유탄이에요. 한마디로 강력한 폭약 덩어리 탄두를 적의 전차 장갑 표면에 폭발시켜서 이때 발생하는 강력한 충격파로 포탑 내부의 장갑을 떨어뜨리면서 승전을 살상한다는 이제 홉킨스 효과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쏘면요, 약간 과정되게 말해서 떡이 어디 찰싹 달라붙는 것 같이 촥 이렇게 퍼지면서 탁 달라붙어요, 표면에. 그래서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나토나 소련이 적용한 복합 장갑은요, 여러 개의 장갑층으로 되어 있어서 HSH탄의 충격파가 내부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 하나, 내부에 파편 방지 라이너가 장착되어 있어서요, 내부의 장갑이 방리되어서 파편이 휘날릴 가능성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일반 강철 장갑을 적용한 소련 전차가 아직은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 HSH탄은요, 폭발 시 강력한 폭풍 압력과 파편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련 전차에 노출된 예민한 사격 통제 장치를 파괴시킬 가능성이 높았어요. 여기에다가 이 소련 전차가 장착한 반응 장갑이요, HSH탄에 맞게 되면은 이 전차에 부착된 반응 장갑까지 연쇄 폭발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폭발력에다가 반응 장갑까지 연쇄 폭발하면 엄청난 파편과 압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약한 유리로 보호되는 사격 통제 장치의 노출 부분을 파괴시키거나 정밀한 세팅이 파손돼서 러시아제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가 사용 불능될 확률이 아주 높았어요.
즉 승조원이 죽지 않더라도 전차의 전투 능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요 HESH탄을 사용해서 챌린저2의 장거리 공격 능력을 살릴 생각이었어요. 또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기존 120mm 강선포의 수명을 40% 이상 연장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불안했던지 관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0년부터 열화 우라늄탄의 개발을 시작합니다. 근데 영국 국내에 적절한 사격 시험장을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화 우라늄탄은 사실 그 방사능 오염 물질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영국이 국토가 좁잖아요. 그래서 마땅한 사격 시험장을 확보할 수 없어서 1997년에서야 열화 우라늄을 사용하는 L-27 APF SDS탄을 개발합니다. 이 탄은요 1000m에서 650mm 이상의 균질 아변 강판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97년이면 냉전이 이미 종식되고 한참 서방의 군사력이 축소될 그럴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육군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탄약 체계의 개발 및 관리가 굉장히 부실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걸프전하고 이라크전이 발발해요. 영국 육군은요 이 걸프전하고 이라크전 때문에 사격 훈련의 양을 증가시켜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막대한 비축탄을 여기에 소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파가 의외로 오래 가서요 현재 오늘날까지 영국 육군은요 실사격 훈련을 최소한으로 억제해요. 신규 포탄 생산을 많이 못해가지고. 영국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영국 육군이 이런 심각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기존의 독자적인 화포 체계를 아예 포기하고, 쉽게 말해서 이제 강선포 체계를 포기하고 나토 표준의 라인메탈 55 구경장 120mm 활강포를 챌린저2에 적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역시 엄청난 돈이 들어가긴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거 바꾸려면 뭐예요? 일단은 주포를 바꿔야 되잖아. 이거 계산기 두들기면 이것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포기해요. 그러니까 영국군도 한마디로 뭐야? 돈이 왼수란 얘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챌린저 1에서 나타났던 문제는 다 해결됐나요? 네, 이게 커다란 트라우마가 있었죠. 이 CAT-87 이 악몽. 근데 여기에 굉장히 오래 시달려요, 영국 육군이. 따라서 이 제조사인 비커스는요, 사격 통제 장치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전차장 조준경은요,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에 설치된 것과 아주 유사한 전차장 조준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차장이요,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도 완전히 360도 관찰이 가능해요. 특히나 전차장용 해치는요, 외부를 관측하기 위해서 총 8개의 잠망경이 설치되는데요. 이들 잠망경 아래에는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포탑이 선회하면서 잠망경의 방향과 일치하는 일종의 헌터킬러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또한 독립 열상 관측 장치도 추가로 장착합니다. 이 장치의 성능은요, 주간 모드에서 최대 10.5배율이에요. 그리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도 갖추었고요. 전차장 혼자서 탐지와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개량의 개량을 거듭하면서 열상 모듈도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포수형 조준경이에요. 프랑스의 세잠이라는 회사. 이 세잠이라는 회사는 열상 부분을 담당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영국의 필킹통 옵트로닉스라는 회사가 담당했는데 이 두 회사가 합작해서 개발을 해요. 구성이 뭐냐면은 주간 광학 장치, 열상 입력 장치 및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열상 장치가 포수형 조준 장치에 일체화되어 있지 않고 포와 포탑이 만나는 포방패 위에 독립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챌린저2의 이 디지털 컴퓨터는요,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기존의 3세대가 단순한 사격 통제 데이터의 입출력을 맞는 것에 비해서 전장 정보 컨트롤, 보통 이제 BICS라고 하죠. Battlefield Information Control System. 이 전장 정보 컨트롤 및 항법 보조 장치와 연동돼서 전차의 전체적인 사격 과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지상 장비로는 처음으로 데이터 버스를 채용하죠. 그래서 상부의 지휘 통제 시설과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를 수신하거나 송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군 오폭 방지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인 혁신은요, 세계 최초로 동적 포구 감지기를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야지 고속 기동 등에 의해서 흔들리는 포신의 상태를 레이저 발사 장치하고 포신 끝에 장착된 레이저 반사거울을 사용해서요, 이 감시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요즘에 이게 좀 흔했죠. 우리 전체도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막 기동하면서도 포신이 표적을 환영해서 안전된 상태로 계속 흔들리지 않고 조준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챌린저 2는 포신 열 영상 조준경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포신의 흔들림을 예측해서 탄이 포구를 떠나는 순간에 포신의 끝이 항상 표적을 지향하도록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동간 사격 능력이 크게 향상되죠. 그러니까 드디어 영국 육군이 드디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챌린저 2의 개선점은요, 세계 최강급의 방어력을 확보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챌린저 2의 방어 능력이 네. 어떻게 되길래 그러죠? 이게 아마 이 초범 장갑이란 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영국의 이제 초범시에 영국의 전투 촬영 연구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연구소에서 1971년에 이 도시의 이름을 딴 초범 장갑으로 호칭되는 복합 적층 장갑을 개발합니다. 이 초범 장갑은요, 장갑 구조물의 6에서 70%를 차지하는 알루미늄 옥사이드, 이게 알루미늄, 보통 이제 AlO2라고 하는데, 이 알루미늄 옥사이드 세라믹과 함께 적층 배열이라는 장갑 구조가 특징이에요. 특히 성형 자격탄에 대해서 매우 높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게 질량 효율이 3.0이에요. 이 질량 효율이 3.0이란 건 뭐냐면은 같은 질량의 아변 강판보다 3배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챌린저 1에 도입된 1세대 초범 복합 장갑은요, 주로 성형 자격탄에 맞도록 개발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날탄, APF, SDS 탄과 같은 철갑탄 계열 탄종에 대한 방어력은요, 이전에 전차였던 치프텐 전차하고 비슷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반의 성공이었죠. 따라서 서방 선진국들은요, APF, SDS 탄에 대한 방어력을 지니는 신형 장갑 개발에 나섭니다. 그 결과 미국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열화 우라늄 장갑 쪽으로 가고, 영국은 중금속,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텅스텐 같은 것들, 이런 것과 강도가 높은 세라믹을 적용한 2세대 복합 장갑을 개발합니다. 이 중 열화 우라늄 장갑이 효율 면에서는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뭐냐? 방사능 물질이라는 한계점이 있어요. 결국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한국 등의 신흥 전차 개발 국가가 적용한 기술은 뭐냐? 강력한 중금속 구조물과 세라믹을 사용하는 2세대 복합 장갑이죠. 이 2세대 복합 장갑의 개발에는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의 도입과 함께 경도와 곡강도가 우수한 세라믹의 등장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복합 장갑은 수많은 관통 실험을 반복해서 하나하나 개량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 APF, SDS 관통자와 장갑제의 충돌 거동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는 시뮬레이션이 개발이 되고, 이 덕분에 여러 가지 장갑 구조 형태를 손쉽게 시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쓰면요, 관통자의 충격을 장갑제 전체로 흡수하면 물론 충격 손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복잡한 장갑 구조물의 설계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방어 효율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죠. 그리고 이 초범 장갑은요, 소재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기존의 1세대 초범 복합 장갑은요, 이 알루미늄 옥사이드하고 경도가 높은 니켈 크롬 광물주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챌린저 2가 사용하는 초범 복합 장갑 2세대는요, 경도와 강도가 2~3배 높아진 SiC, 즉 실리콘 카바이드 세라믹하고요, 경도가 다이아몬드와 동일한 수준인 탄화 텅스텐을 사용합니다. 이들 새로운 재료는요, 높은 경도를 지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 에너지 탄, 날탄 같은 거에 큰 충격을 전달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관통력을 하락시키고, 동시에 복합 장갑에 적용된 여러 가지 플라스틱 복합재하고 강력한 구조재가 충격을 포탑 전체로 분산시켜요. 그래서 이런 신기술 덕분에 챌린저 2의 방어력은요, 1000m에서 대부분의 러시아제 전차포를 막아낼 수준입니다. 챌린저 2 방어력에 또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챌린저 2 전차는요, 세계 최초로 레이더 스텔스 개념을 도입한 전차예요. 놀랍죠. 이게 도입이 된 주된 이유는 뭐냐면, 이 정찰기에서 이제 지상 목표물을 타겟팅할 때 주로 이제 합성 개구 레이더, SAR 레이더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 설계는 챌린저 2 같은 경우는 비교적 돌출물이 없이 간단한 평면 구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에 부드러운 곡선 처리 등이 눈에 띄죠. 제가 이렇게 사진에서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했는데, 근데 초반에는 이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도 달고 저것도 달고 하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퇴색이 됐어요. 그래서 스텔스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RPG급의 경량 대전차 화기의 관통력 증대에 대응해서 로모라고 호칭되는 반응 장갑이 장착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치프등부터 내려오는 대지뢰용 V형 접한 구조를 유지하죠. 무엇보다
BMS, 즉 전장 관리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각종 전자장비의 고장을 자동으로 체크하고요. 핵심 전자장비는 모두 모듈화되어 있어가지고 정비가 용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라크전에서요, 챌린저가 포수용 조준경이 피탄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장에서 빠져서 6시간 만에 완전 수리 끝내고 다시 전장에 복귀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기동력 얘기를 안 하셨네요. 예, 이게 영국 육군 전차 교리 자체가 상대적으로 기동력에는 별로 신경을 좀 안 쓰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영국은 챌린저 시리즈의 기동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고출력 엔진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실제 챌린저에 디젤 엔진을 납품하는 퍼킨스 엔진사는요, 기존 챌린저 1에 장착된 12기통 1200마력 파워팩의 출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10년 동안 기울였어요. 그래서 드디어 1500마력짜리 엔진의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챌린저2의 선정 사업 시기에는 아직 1500마력 엔진이 충분한 신뢰성을 확인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챌린저2의 양산 대수가 400대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수의 양을 위해서 따로 추가적인 엔진 라인을 만들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또 돈이 왼수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챌린저2는 기존 챌린저1 전차에 장착된 TN54 변속기와 결합되는 12기통 1200마력 파워팩을 그대로 탑재합니다. 그래도 그대로 하기엔 좀 뭐하니까 부품 체계를 교환해서 신뢰성을 조금 향상시켰대요. 근데 큰 차이는 없고. 또한 기존 챌린저1에 채용된 유기압식 현수장치의 내구도를 증대시켰고요. 지뢰 등의 요인으로 현수장치가 파괴되어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챌린저2는요, 도로상에선 최대 시속 59km, 야지상에선 시속 40km 정도의 속도를 가집니다. 이는 여타 국가의 주력 전차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는 속도 한 10km 정도 떨어져요. 그렇지만 실용 운용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영국 육군은 만족합니다. 하지만 챌린저2의 기동을 기록한 동영상이나 실제 챌린저2와 가상 교전을 실시한 미군 전차병의 증언에 따르면요, 챌린저2는 동작이 둔해서 고속 기동 작전에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속도에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챌린저2는 뭐 수출 이런 거나 실전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영국 국방부는요, 420대에 달하는 챌린저1을 대체하기 위해 386대의 챌린저2와 22대의 조종수 훈련용 전차를 비커스사에 주문했습니다. 영국 외에는 오만이 1993년 7월에 18대의 챌린저2와 4대의 챌린저 군한 전차, 그 다음에 4대의 지휘 차량, 2대의 챌린저 훈련 전차, 그 다음에 9대의 전차 수송 차량을 함께 주문한 것이 전부예요. 외국에 준 거 전부예요. 비커스사는요, 챌린저2의 수출 증가를 위해서 엔진을 독일제 MTU 883으로 교체해서 출력을 1500마력으로 증대시키는 챌린저2 2형을 개발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동력이 부족했고, 이게 이렇게 해서 하려면 좀 이렇게 정치력도 발휘해야 되는데, 이 전차 시장을 미국이 다 잡아먹었어. 특히 중동 쪽 전차 시장을 미국이 다 잡아먹어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뭐 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영국 육군은요, 이라크 전쟁에 100여 대가 넘는 챌린저 전차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사정에 맞도록 몇 가지 개량 사항을 적용했죠. 그래서 전면과 스커드의 반응 장갑, 그 다음에 미군과 동등한 저가 식별판의 장착, 궤도부에 모래먼지 비산 방지용 커버를 달았습니다. 특히 이게 이 비산 방지용 커버는요, 과거 영국 육군이 요르단에서의 합동 기동 훈련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에서 챌린저2가 굉장히 잦은 고장을 일으켰어요. 실제 챌린저2는요, 북아프리카 모래사막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유독 요르단과 같은 중동 지역에서는 고장이 잦았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 챌린저2의 궤도가 발생시키는 먼지의 이동 방향에 이 챌린저2의 공기 흡입구가 있었어요. 또 하나, 북아프리카 사막의 모래에 비해서 중동 사막의 모래가요, 굉장히 미세해요. 그래서 공기 필터를 쉽게 통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많았다. 그래서 이런 커버를 달므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치가 되었고, 그리고 이라크전에 파견된 챌린저2는요, 발전된 사격 통제 장치를 이용해서 적 전차와 전투 시에는 100% 이동간 사격만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명중률은 80% 이상이었다고 해요. 주로 사용한 탄정은요, 이라크 전차가 단일 주조 장갑의 전차가 대부분이었어요. T-72개예요. 그래서 장거리 교전일 경우에는 HESH탄, 그 다음에 근거리는 기존의 텅스텐 관통자를 사용하는 APF SDS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전에서 챌린저2는요, 별다른 전투 손실 없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페다인 특수부대가 어린이와 여자를 앞세운 상태에서 RPG-7 공격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챌린저2의 포수 조준경이 피탄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챌린저2는요, 반격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자와 어린이가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공격을 받는데도 유유히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뭡니까? 영국 육군의 우수한 훈련 수준과 나름대로의 군인 정신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준경이 파괴된 전차가 야전부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비받고 6시간 만에 다시 실전 투입됐고, 그리고 또 다른 챌린저2가 바스라 주변에서 무려 70발의 RPG를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생존했어요. 이거 전설이에요, 전설. 다만 이때 이라크 저항 세력은요, RPG를 쏘면서 일단 대전차용 RPG가 아니라 대인용 RPG 탄도 있거든요. 이걸 마구 섞어 썼어요. 무조건 갈기고 봤거든요, 얘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또한 당시 많은 중국산 탄도가 불발을 일으켰다는 카더라도 있습니다. 이건 카더라니까 걸러 들으세요. 그리고 2003년 3월에는요, 아군의 오사로 인해서 챌린저2가 발사한 HESH가 다른 전차에 열려있던 전차장 해체에 맞고 폭발했어요. 그래서 전차 내부로 파편이 쏟아지면서 승무원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차가 폭발까지 나와서 해당 전차는 완전히 파괴됐죠. 이게 이라크에서의 유일한 챌린저2 전손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는요, RPG-29의 텐던 탐두가 챌린저2의 전면 하단을 관통했습니다. 그래서 조종수가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2007년에는 성형작약 IED는 아시죠, 여러분? 그 사제 폭발물. 이거를 밟았어요. 그래서 이 IED가 폭발하면서 차량 하부가 관통돼서 역시 조종사가 중상을 당하고 다른 승무원들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해요, 챌린저2는 방어력 증대를 위해서 TES 개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개량을 수행한 곳은 이스라엘의 라파엘사예요. 아무래도 이게 이스라엘은요, 중동에서 이런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쌓여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이스라엘 라파엘사하고 같이 한 것 같아요. 이 챌린저2 TES 개량의 골자는요, 차체와 포탑 측 후면에 슬랫 아머를 장착하고요, 역시 포탑과 차체 측면에 반응 장갑도 함께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IED 사제 폭발물 등에 대항하기 위해서 차체 바닥에 IED 방호판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탑에 전파 방해 장치를 아주 커다랗게 장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전파 방해 장치가 있냐? 이 IED가 주로 TV용 리모컨으로 작동이 많이 돼요, 중동에서. 그 때문에 이거를 방해할 수 있는 방해 전파 장치를 이제 설치한 거죠. 또한 후방 감시 카메라하고요, 전면 조종수용 열영상 장비가 증설되었고, 그 다음에 리모트 컨트롤로 작동되는 RWS가 추가 장착됩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히 무게가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무게가 증가되는 만큼 뭘? 속도도 또 떨어집니다. 근데 얼만큼 속도가 떨어졌냐? 이건 또 공개를 안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km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재 영국군이 사용하는 챌린저2는 죄다 이 TES 사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로 지원이 갈 건데 네네.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이 챌린저2가 러시아제 전차들과 1대1로 붙는다면요, 이 챌린저2는 우세한 전투를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반응 장갑을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는 러시아 전차들에게 HESH탄은 꽤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제공되는 숫자가 겨우 1개 중대 숫자인 14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다만 이를 계기로 서방제 전차들이 속속 우크라이나에 제공되기로 했다는 것은요,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바랬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언론에 나왔죠. 독일도 폴란드의 레오파드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을 승인했고요. 미국도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보내기로 했죠. 심지어 어떤 신규 생산품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일단 서방제 전차는요,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러시아제 전차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들 서방제 전차를 우크라이나군이 수령해서 전선에 투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훈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때 충분한 수량의 전차가 제공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아울러 또 다른 문제가 뭐냐. 이제부터 우크라이나군 병참 장교의 지옥이 시작될 겁니다. 우크라이나는요, T-72, T-80 계열, 그 다음에 챌린저2, 레오파드2, M1 에이브람스 등 최소 5종류의 전차에 대한 보급을 해야 돼요. 더욱이 다른 전차들은 이제 디젤 쓰면 되는데 이 M1 에이브람스는요, 항공유를 써요. 이 항공유를 조금 쓰느냐 굉장히 기름 먹는 하마만큼 대량으로 소비하는 전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 보급을 완전히 미국한테 의존해야 됩니다. 이 M1 에이브람스를 제대로 쓰려면. 그 다음에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희망대로 크림반도를 비롯한 잃어버린 영토를 수복하려면 우크라이나는요, 생각보다 많은 전차가 필요합니다. 동부 돈바스 전선을 돌파해서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데만 적어도 2개 기갑사단 400여 대 이상의 전차가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수한 전차를 확보했다 하더라도요, 복잡한 보급 체계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전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러시아의 반격이 예사롭지가 않죠. 아무튼 서방제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제 역할을 발휘할지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